방출세 지금 시각 8시 정각입니다. 오늘 진행은 방송인 김재동 씨입니다. 다양한 우리 사회의 일들을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알아보는 초선 열전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허은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 좋은 아침입니까? 반가운 분 얼굴 뵙게 되니까. 네. 예, 아유, 장경태 의원도 한 말씀 하셔야죠. 저는 대학생일 때부터 팬이었고요. 또 지금도 그 마음 한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런 건 약간 매기는 거죠. 저런 건 약간 매기는 건데.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방송 사고,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그 주최 측의 방송 사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여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부터 얘기하실까요? 네, 윤석열 후보께서 2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프롬프트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 정말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참 많은 국민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자해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선 직후에 25개 이상의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소위 어부바 지지율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 어제만 해도 또 지금 0.5% 거의 1% 이내로 이 격차가 좁혀진 모습도 보였는데 이 널뛰기 조사인 상황에서 또다시 본인의 후보가 정말 2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과연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냐. 민생 현안이나 노동 이슈 또 이 역사의식도 없었던 이런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의 주 120시간이나 뭐 이한열 열사를 부망쟁 열사라든지 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청약 통장도 모른다든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국민들께서 이분의 침묵 정말 안타깝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 들으시면서 이렇게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기운이 느껴지는데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느껴지셨습니까? 그럼요. 느껴져요. 네. 기본적으로 2분 동안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한 거죠. 저희가 어느 행사장을 가봤을 때 보면 의전이라는 것이 있고 배려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행사에는 절차라는 게 있고 그분들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를 시쳇말로 저희가 망하지 않으려면 우선 준비하신 분들의 절차에 따라주는 것이 기본이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게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어떤 뭐 애드립으로 얘기할 수 없어서가 아니겠죠. 무언가를 꼭 보고 얘기하거나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뭐 리더십이라던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뭐 보지 않고도 예전부터 워낙에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그 행사에 맞춰서 그분의 스타일대로 진행했던 그 부분조차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거 보니까 여당이 지금 많이 급하구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오히려 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알겠습니다. 특히나 허은하 의원은 사실은 또 대중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태도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예전부터 원래 관계라든가 뭐 편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 분야로 활동을 해왔어서 네. 그리고 뭐든지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것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김재동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인기가 있으신 거잖아요. 참 왜 이러시지? 네. 뭐 이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자의 여러 가지 수차례에 걸친 이 멘트에도 불구하고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신호들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이 민생 현안에 대한 예를 들면 청약 통장이나 이 부정식품 발언 같이 민생 현안에 대한 불이해
혹은 주 120시간 노동이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의 노동 이슈에 대한 불이해 또 안중근 의사를 윤봉길 의사와 헷갈린다든지 이한열 열사를 부망쟁의 열사로 오해하는 그런 예, 그건 이런 역사식에 대한 불이해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분간의 침묵으로 예. 대통령 후보의 이분은 국민에게 정말 이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롬프트 없어서 행사 뭐 진행에 뭐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가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삼김 진영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뭐 또 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경로했다,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 의원 어떻게 허나 의원님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어제 함께 저희 뭐 최고위 회의도 했고요. 윤석열 후보와 함께. 그리고 네. 저희끼리도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뭐 분노했다, 노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언가를 진행할 때 특히 정치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같은 한국말인데도 네. 조금 번역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전달된들 네네, 전달이 되는 예. 경우도 있고 또 정치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분의 A의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인의 스타일로 받아들였을 때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또 윤 후보 측도 네. 서로에 대한 그 이해하는 바가 좀 다를 수도 있었겠다라는 정도이지 뭐 노하다라는 것까지의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선 뭐 윤석열 후보께서 어제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상임 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네. 현재 이준석 대표가 맡는 것을 확정을 했고 뭐 청걸 선대위원장 맡는 것은 하루 이틀 기다려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유예 상태인 거 이 정도가 팩트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 전달된 과정에서 근데 또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의견에 의하면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또 전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 없이 선대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합류할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신다면. 저희는 합류할 것이다라고 합류할 것이다.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두 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윤 후보가 하루 이틀 기다려달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는 거고요. 예.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바는 없고 오전에 우리 이준석 대표와 티타임을 가지셨고 예.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함께 윤 후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그 기다려달라라는 그 시간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셨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예 합의한 틀을 뒤엎으시겠다는 생각으로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 예, 서로의 대화 그리고 서로의 마음 그리고 서로의 생각 앞으로 어떻게 선대위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느냐를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 같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아마 합류하실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합류하실 걸로 본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여튼 현재는 모든 것이 외부의 추측이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전두환 씨에 이어서 80년대도 아니고 삼김 시대가 열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차에 타라고 하셨고 김종인 대표는 차키를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과연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 차키를 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김종인 대표가 이제 김종인 대표를 굴복시킬지 혹은 김종인 대표가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일지 수용할지 이 부분도 좀 관건인데요. 이 김종인 대표가 이 전면에 드러나게 된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준석 대표를 포위하는 듯한 여수합의 대표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좀 맡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중재보다는 독재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현재 홍준표 원래 선대위 구성 전에 선대위원장에 대한 언급 전에 후보 간에 먼저 합의와 협의가 먼저입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패싱하셨고요. 이 먼 팀 만드시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준석 패싱 또 홍준표 패싱에 이어 지금 김종인 패싱까지 가는 것 아니냐. 선대위 구성도 이미 김한길, 김병준이란 두 분을 이 총괄 선대위원장과 상의 없이 임명한다. 이거는 좀 사실 순서가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대위 구성 전에 후보 간의 만남도 꼬였지만 이 총괄 선대위원장 선임 전에 다른 상임 선대위원장과 새 시대위원장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스텝이 계속 꼬이고 있어서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대단히 불쾌할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허나 의원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본인의 당 사정인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바깥쪽에서 보는 해설을 해주셔서 여기는 또 뭐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끄는 데에 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리더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리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끌든 그리고 시간을 뭐 빨리 하든 그 부분은 조직원들은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리더라 하면 윤석열 후보를 현재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장들일 테고 지금 당에서는 선대위를 끌어야 되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실 겁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최고 그 굴복, 굴욕, 독재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는 아 진짜 급하긴 급하구나. 지지율이 지금 걱정이 되긴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지난 후보들을 패싱하고 원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도. 네.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자체가 선대위가 다이어트 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기존의 원팀을 만들었던 것을 다시 축소시키면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장동 국민의 탓하고 지원금 예산 정부 탓하다가 이제 지지율 격차는 민주당 탓하고 계시면서 이재명의 당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저희에게 왜 우선은 집안부터 챙기시고 그다음에 저희 당 걱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집 마당 쓸고 남의 집 마당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지금 홍은아 의원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참 이게 일주일 진행하는데도 이렇게 손님들 복이 있어요. 다음 주제를 바로 이렇게 이어주시네요. 홍은아 의원이. 지금 지지율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로 지지율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지지율이 보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40%, 이재명 후보 39.5%, 심상정 후보 4.5%, 안철수 후보 4.0%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해당 여론조사 기간의 지난주 지지율 비교하면 윤석열 후보가 5.6% 떨어졌고 이재명 후보가 7.1%포인트 오른 결과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장경태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일단 11월 초에 아무래도 경선 직후에 25개 이상의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관심과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의 집중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보시는 눈높이는 윤석열 후보의 가치와 철학 혹은 정책과 비전일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조정 국면을 접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금 후보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이 여러 가지 이 선대위 차원의 어떤 쇄신과 정당 혁신의 길로 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후보께서도 여러 가지 반성과 성찰,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아마 여론조사 추이에 이제는 사과하고 저희가 걔한테 사과하는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보시는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또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이 이 말 사이사이에 뭘 많이 가시 같은 걸 많이 넣어 놓으시네요. 그래서 네, 이젠 적응이 돼서요. 예. 제가 그때마다 허은하 의원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살짝 날카로워지는 걸 또 볼 수 있어서 바로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럼요 당연히. 한 가지를 꼽자면 재조정 국면이다. 지금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나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또 다르게 지금 아마 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허연 의원은 네, 말씀해 우선 주시죠. 이 여론조사가 추세적 현상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 포럼 이사장이
스카이 콩콩처럼 튀어오른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많은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우선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데는 제가 분석하기엔 세 가지 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대선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그 컨벤션 효과가 옅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윤 후보의 상승세에 위기감을 느낀 여권 지지자들이 좀 결집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첫 번째고, 다음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지원금 철회도 하고 좀 고집을 꺾는 듯한 나름의 득점 포인트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좀 특검의 조건이 너무 많아서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긋기 전략을 편 것도 효과가 없진 않았다. 그러면서 또 박수현 대변인 청와대 수석께서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또 이재명 후보를 안아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특검이 이제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특검이 시작이 되면은 지금의 지지율 추세가 좀 격렬한 좀 변동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 긴장을 풀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하튼 이 여론조사는 추세적인 현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한두 주 더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장인태 의원이 숨을 훅 들이마셨지만 시간상 더 드리지 못하고 허이나 저 특검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특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는 좀 헷갈릴 때도 있고요. 어떻게 다른지 그 허나 의원께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의 제도화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할 이야기가 있겠죠. 네. 네, 저희는 이제 말장난은 그만하자. 말장난 그만하자. 진짜로 그 팩트를 찾아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현재 검찰 부실 수사에 대한 규탄들이 있습니다. 뭐 특검 협상을 저희가 요구하는 이유도 뭐 유동규 휴대폰 집어던진 건 알고 계시고 확보 실패했던 거라던가 정진상과의 통화 경위 규명 포기도 하고 또 꼬리 자르기 이용 지금 배임죄 적용이 돼서 그 검찰의 부실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을.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는 우선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투트랙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중간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협상 착수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민주당대로 하면 이 3월 9일 대선까지 특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설익은 법안만이 정답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도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초과이익 환수제에 앞서서 그 특검 시행하는 것이 순서다. 특검을 통해서 사실이 밝혀져야만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순서가 하나 빠진 게 누가 도둑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침입해서 소를 훔쳐갔는지 알아야 외양간도 효율적으로 고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도둑 잡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 하나만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동시에 특검을 해야 된다. 대출 문제에 관해서 저희는 불법대출. 받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후보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어찌되었건 2021년 정말 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법꾸라지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전 유죄, 검사 무죄 이런 세상도 없어져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핵심은 대장동 PF 어떻게 수사할 거냐입니다. 이 김한배 씨와 남욱 씨와 엮인 사건들 다 조사해야 되는데요. 왜 2011년 당시에 이 주임 검사였던 이 중수이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는 대장동 PF에 면죄부 줬는가? 그거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2011년엔 무죄였던 게 2015년에 유죄가 됩니까? 없던 죄가 갑자기 생겼습니까? 아니면 검사가 막 유능한 검사가 찾아서 냈습니까? 혹은 뭐 윤석열 검사 무능해서 못 찾았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김만배 씨의 누이가 어떻게 윤석열 부친의 이 저택을 구매하게 됐는지 그 경위 다 합쳐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직무유기는 공소시효 7년이기 때문에 또 법꾸라지 같이 또 피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부인
개인의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전 국민 피해를 줬던 주식 사기입니다. 이 부분은 대해서 엄벌해야 되고요. 방금 이 도시개발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법이나 이런 거 뭐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국토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도시개발법 이 국민의힘 소속의 이현승 국토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법이고요. 주택법까지 포함해서 왜 본인들이 발의한 법을 본인들이 법안 상정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국토위 열렸는데 법안 상정 막으셨어요. 개발이익 환수하자고 그렇게 국정감사인데 하루 종일 얘기하시더니 결국 개발이익 환수법, 도시개발법 전혀 상정도 안 하고 법안 통과를 막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이렇게 가운데에 있으면 조마조마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재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 사람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으실 거니까 또 이렇게 열띠게 토론해 주시는 말씀 참 보기 좋고 딱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30초씩만 딱 드릴 건데요. 요 마지막이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 고지서가 나오니까요. 네.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 80대 고령층 경제 활동이 아니라 대부분 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계신데 집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몇 천만 원씩 목돈을 낼 여력이 없다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택을 갈아타게 하면서 보유세가 그 기산일인 6월 1일에 걸려 계신 분들이 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종부세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도 모르고 세심하지 못한 막무가내식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가 야, 종부세 걱정을 저렇게 하시니까 국민의 1.8%를 위한 정당이고 내는 생각이 듭니다. 98%가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1.8%도 이 종부세 국민입니다. 잠깐만요. 종부세 부과 대상의 86%가 3주택자입니다. 뭐 집이 세 채 이상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저는 이 전 300명의 국회의원이 종부세 얼만큼 내는지 다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세에 살아서 뭐 상관 대상도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공제 금액도 이 시가 상향 16억 정도로 16억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로 상향됐고요. 장기 보유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80%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 내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공개하시죠. 갈라치기 하지 맙시다. 종부세 다 공개하시죠. 모두 다 우리 국민입니다. 전 국회의원 공개합시다. 광고 듣겠습니다.